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배우자가 검찰 압박에 남편이 사실과 다른 법정 진술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에게 당이 돕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의 회유로 이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꾼 것인지 민주당의 회유로 배우자가 나선 것인지 짚어봤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을, 민주당은 국토부의 자료 조작을 주장했습니다. 당정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고시의 교권 침해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의 명칭 변경도 추진됩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최근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은 다음 달 독감급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일으킨 33살 조선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가 장 초반 20%가량 폭등하며 150만 원을 돌파했지만 11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급등락했습니다.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던 조직폭력배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자수했다가 체포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게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이 전국의 새로운 돌출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발단은 그동안 입을 닫고 있던 이 전 부지사가 관련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변호사를 해임하려 했고 급기야 이 문제로 법정에서 부부가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의 회유로 이 전 부지사가 말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회유로 부인이 나선 것인지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는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세히 들여다볼 텐데 먼저 이 전 부지사 부인의 육성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남편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계획이었다고 한 방송에서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이재명 당국은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 배경엔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묶어갖고 이재명 당국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앞서 TV조선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상 이를 확인해 준 겁니다. A씨는 변호인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 구치소로 이 전 부지사를 찾아가 이를 번복하는 옥중 편지를 받았고 변호인 해임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중 편지를 그 자리에서 써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론에다 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후 열린 재판에서 A씨는 이 전 부지사에게 정신을 차려라라고 호통을 치는 등 두 사람 사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부인의 뜻에 따라 변호인을 해임할지 계속 변호를 맡길지 내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변호인이 계속 맡으면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재판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이 전 부지사 측 인사를 만나서 당이 열심히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즉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자 민주당이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확인됐고 이 전 부지사 측도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김보곤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수석 대변인이었던 박찬대 최고위원. 지난해 7월 이 대표를 등에 업고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의원님의 출마가 거의 확실되고 있는 시점에서 같이 정치를 하겠다 이런.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핵심 인사를 만나 당이 최대한 돕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은 박 최고위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핵심 인사는 박 최고위원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억울한 게 있으면 당연히 당이 돕겠다고 했다며 만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으로부터 회유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후 이 전 부지사의 가족과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박 의원이 용인을 다녀온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검찰 압박에 남편의 이가 3개나 빠졌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찾아가 면회했습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쓴 옥중 편지가 민주당에 전달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해온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박 최고위원은 애초 명단에 있었다가 빠졌습니다. 취재진은 박 최고위원에게 이 전 부지사 측 인사를 만난 경위를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 이재명계 인사들 그리고 지지자들까지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응원하고 나선 배경이 뭘까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정황으로 보면 이런 일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보도 이후에 본격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응원이 아니라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을 두고 국회에서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또 한바탕 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동훈 장관은 도리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촉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 박 의원이 동문서답이라며 언성을 높이면서 두 사람 간 언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줄지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이런 행태를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단언컨대 이건 너무 노골적이다.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의 특별면회 신청이 거부된 배후에 한 장관이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접견이 이제 불어된 배경이 본인이 거부한 건 아니고 구치소 쪽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앞서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부인의 생각이 달라서 생긴 일인데 여기에 민주당까지 나서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뭘 뜻하는지 법조팀 김도현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자, 어제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와 부인이 고성을 주고받았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특정 변호사를 해임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이지만 예. 좀 더 들여다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도 할 수 있는 증언의 내용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쌍방울 측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고 이 전 부지사가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이죠. 예.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검찰의 압박 회유가 있었고 변호인도 검찰 유화적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급기야 부인은 이 전 부지사 동의 없이 변호인 해임서를 제출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자기 뜻이 아니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부부 사이 이견이 법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예, 김 기자가 특정 변호인이라고 한 분, 그러니까 부인은 그 변호인이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변호인이 의뢰인의 뜻과 전혀 다른 변론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전 부지사 부인은 변호인단 중에서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 해광 측은 지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방북 추진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대로라면 검찰 수사가 이 대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동을 거는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확연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대변인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참여했는데 현재는 이 대표 측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광 측은 현 변호사가 자료를 넘긴 이유를 모르겠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이죠. 자,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변론 전략을 문제 삼는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민주당 측이 부인을 회유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부인은 민주당이 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의아스러운 정황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앞서 보도한 것처럼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을 만나서 당이 돕겠다고 하자 이후 부인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압박을 받고 있다는 탄원서를 민주당을 통해 발표를 했고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옥중 편지까지 공개됩니다. 같은 시기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항의 방문하고 지지자들은 구치소에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는 등 동시다발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제 아주 중요해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 또 신작 소설을 쓰려고 한다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해임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재판 기록이 5만 페이지가 넘는데 이제 와서 변호인 교체를 하면 실무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인데요. 이 전 부지사를 증언대에 세우려는 검찰과 이를 막으려는 반대 측의 수싸움이 치열할 전망이어서 이 대표도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전 한동훈 법무장관은 민주당이 사법 방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하는데, 결국 다음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번 사건의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군요. 김도영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화영 재판 문제로 싸우는 사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양평 도로 문제로 야당과 거칠게 격돌했습니다. 국토부가 종전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원 장관은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최원국 기자가 국토위 회의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 차가 고속도로 게이트, 정치 모략, 국책사업 골병 든다는 팻말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국토부가 핵심 자료를 누락해 공개했다며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개한 자료도 국토부가 편집,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 원 장관이 전현직 야당 대표들이 거짓 선동으로 양평고속도로를 정쟁화했다고 되받아치면서 공방은 거칠어졌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이해찬, 이재명 하면서 마치 동네 아이들 이름 부르듯이 답변했습니다. 폄하하고 우롱하고. 원 장관은 또 지난해 국감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 지번을 물어보며 고속도로 주변에 김 여사 땅이 있다는 걸 원 장관도 알고 있었다고 몰아세웠던 사례를 역이용했습니다. 펜신동 1082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본인 당협 사무실 번호 아십니까? 집은? 모르시잖아요. 원 장관은 현재 상황은 사업 백지화가 아니라 잠정 중단이라며 거짓 선동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교원지휘법 고시를 개정해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학생 인권 조례도 손보기로 했는데 이참에 조례 이름까지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숨지기 2주 전에 작성한 일기장입니다. 업무 폭탄과 비학생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버겁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교사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은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한 안전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 보호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우선 다음 달까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고시의 교권 침해 항목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정은 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할 예정인데 학생의 권리만 명시한 명칭을 학생의 의무나 교사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학교에서 심의 처리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으로 3,000건을 넘었습니다. 자치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당정은 우선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 향상법 개정안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은 밤낮이 없고 주중 주말도 없다는 게 교육계 교사들의 하소연입니다. 때문에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박재훈 기자가 교육부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초등학교 교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묵념합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교권 침해를 제때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희생 이후에 이렇게 정말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교사들은 퇴근 후까지 이어지는 학부모 민원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 민원이 오는 것을 제한해 둔다던가 좀 더 실효적인 방안을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장관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게 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와 달리 해외에선 교사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기조차 힘듭니다. 영국은 교사들이 업무용 휴대폰을 쓰도록 하고 있고 미국 뉴욕시는 교사와 학부모가 SNS 친구를 맺지 말라고 권고할 정도입니다. 개인폰 같은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업무폰으로 하되 업무폰이 꼭 개인이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교육부는 다음 달 교권 회복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 살해범은 1990년생 조선이라고 경찰이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신체적 열등감을 가졌고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시민을 상대로 마구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게 한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난동범은 33살 조선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나이와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과 유사범행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키가 작아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며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살해 방법과 급소 등을 검색했고 PC를 부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전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자기가 형량을 강경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은 조선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심신미약임을 주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범죄임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 흉기 난동이 있었던 신림동 주변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의 작성자가 붙잡힌 데 이어 또 다른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분위기가 흉흉해지면서 주민과 인근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글이 또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여성 사진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조선이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이후 비슷한 사건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흉기 사진과 함께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한 첫 번째 살인 예고글 작성자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후로도 비슷한 협박글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적어도 4건. 묻지마 흉기 난동에 이어 비슷한 예고까지 이어지자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무섭죠.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거가 무서워요. 집에 가자마자 문 꼭꼭 다 잠그고.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마저 줄었습니다. 이 흉기 난동이 발생한 서울 신림동 주점 거리입니다. 한창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할 시간이지만 이 줄어든 손님의 일부 가게들이 휴업에 나서면서 거리는 썰렁해졌습니다. 손님들도 무서워서 잘 이쪽으로는 잘 안 오려고 하고 그래서 한 50% 이상이 감소가 됐어요, 매출이.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협박글 관련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1994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 간 다툼 기억하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살인이 벌어졌었고 주범인 조직폭력배는 30년에 가까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자수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자수하고 도피 생활을 끝내야겠다고 판단한 건데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직폭력배 호텔 살인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입니다. 상대 폭력 조직원 2명을 살해하고 달아난 서모 씨는 범행 후 20년 가까이 중국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3월 주중 한국영사관을 찾아가 밀항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수했습니다. 서 씨는 해경 조사에서 자신의 중국 밀항 시기를 2016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경은 밀항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자백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가 살인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밀항 시기를 속인 것입니다. 검찰은 서 씨의 계좌 정보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밀항 시기가 2003년인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서 씨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남아있는 데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해외 도피 기간은 공소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서 씨는 29년 전 살인죄 범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2003년 가을경 중국으로 밀항한 이래 약 20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은 서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강남 호텔 살인의 또 다른 주범인 55살 정동섭을 오늘 공개 수배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생후 57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숨진 아기는 두개골 골절 상태였는데요. 친부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 20대 A씨입니다. 아이를 혹시 떨어뜨리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A씨는 지난 24일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 어제 숨졌습니다.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최근 들어 아기 울음소리가 유난히 커졌다고 말합니다. 얘 패나봐. 애기 자기로 약간 웃음소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흔들기는 했지만 폭행 등 학대를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 아내도 학대를 부인하며 지난해 다른 아이를 떠나보내 B군을 더 소중히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적도 없고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 살짝이라도 지나가다 쿵 부딪히는 나였거든요. 경찰은 머리 손상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과수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며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행복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이 관계 기관도 많고 자료량도 많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건데요. 참사 당일 신고 기록이 조작됐는지 여부를 집중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송 지하 참사 당시 임시제방 붕괴 과정에서 행복청의 대응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제방의 건설 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행복청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당일 오송 지하차도에 현장 출동한 것처럼 보고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에 대해서는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소환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오늘 유가족 협의회를 꾸리고 이번 참사는 인재라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했습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분향소 연장 운영과 진상규명 등 8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지국형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야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유족들은 특히 당시 119 구조대의 활동에 문제가 없었는지와 침수버스의 블랙박스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수해 기간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국민의힘 당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만큼 홍 시장에게 미칠 당장의 불이익은 없지만 총선 국면에서 홍 시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번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고희동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회의 시작 1시간 30분 만에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나 언행을 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윤리위는 지난 15일 홍 시장이 수해 중 골프를 치고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냐, 쓸데없이 트집을 잡는다고 한 발언이 국민 정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논란이 커지자 홍 시장은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섰지만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징계 결정 이후 홍 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도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홍 시장이 내년 총선 때까지는 자중하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는데 홍 시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TK 물갈이론을 꺼내드는 등 총선 공천 관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TK 지역 한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홍준표 악재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도 이슈인 뉴스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인데요. 대체 어디까지 오를지 궁금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오늘은 장 초반 20%가량 폭등하면서 1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2차 전지주가 줄줄이 급락하면서 급등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주가 100만 원을 넘으면서 이른바 황제주에 등극한 2차 전지주 에코프로. 6거래일만인 오늘 한때 153만 원을 넘어서는 등 가격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정확히 1년 전보다 무려 18배나 급등한 겁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내다 팔면서 장중 2차 전지주 가격은 고점 대비 최대 35%까지 출렁였습니다. 그동안 급등한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시장의 두려움이 커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 급락이 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2차 전지주가 폭락하면서 코스닥은 4% 넘게 추락했고 코스피까지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증권가에선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2차 전지주 쏠림 현상을 우려합니다. 한국 경제의 안정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결국은 수출 산업들을 갖다가 많이 육성을 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쏠림 현상은 기업의 기초 체력과 관계없는 일종의 광풍이란 지적도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변동성 위험에 주의를 더욱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춘영입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범죄도 기승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만 5조 원이 넘을 정도인데요.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고 이 시세 조종 등 관련 범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 켜진 사무실에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가상화폐를 맡기면 최대 연 12%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하루 인베스트 사무실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달 13일 갑자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무실까지 비웠습니다. 바로 다음 날 다른 유사업체까지 가상화폐 출금을 멈추면서 투자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두 업체에 투자한 피해자만 200여 명, 투자금은 500억 원이 넘습니다. 안전하다 하면서 넣고만 해도 이자를 주겠다 하니까 그거 터진 이후로 매일매일 지옥이죠. 이런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지난 5년간 5조 3천억 원. 부실 운영으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도 2년 동안 1,050여 개에 달했습니다. 얼마 전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여성 납치 살해 사건도 코인 투자로 얽힌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고 코인 등 각종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본격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발행과 상장 그리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난립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와 함께 불공정 거래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코인 편법 발행과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다단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전셋값 시세가 이전 계약보다 떨어져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이른바 역전세로 속 끓이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을 위해서 관련 대출 규제를 1년 동안 완화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관련 내용 정수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달 초 전용 84제곱미터가 7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2년 전보다 3억 원 이상 낮아졌습니다. 역전세난이 현실화한 겁니다. 대출을 하셔서라도 내시던지 그렇게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대출 이자를 여쭤보신다거나 이렇게 상담을 좀 해드립니다. 정부는 역전세난의 파장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내일부터 1년 동안 완화합니다. 기존의 DSR보다 완화된 DTI를 기준으로 삼고 허용 비율도 4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집주인의 대출 한도는 1억 7,500만 원 늘어납니다.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내줘야 할 때 혹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고 입주할 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역전세 파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갱신 계약이 많은 지역에서 공급 과잉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진 지역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역전세난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임대차 시장의 장기 불안을 잠재울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번 주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와 현대차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반도체 불황에 SK하이닉스는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현대차는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영업이익 4조 원을 처음으로 넘기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2,379억 원으로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삼성전자를 제치고 2분기 연속 영업이익 1위에 오를 전망인데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이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생산 확대로 인한 판매 대수 증가 및 고부가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일부 지역 가격 인상 등으로 반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조 8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연속 적자로 상반기 적자 규모가 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 3분기부터는 감산 효과와 함께 AI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선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사양 프리미엄 제품으로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적자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 8,81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가 대부분 산업 경기에 있어서 바닥으로 보이긴 하는데 3분기의 개선 정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적 발표로 울고 웃은 기업들. 경기 불황의 긴 터널 속에 하반기 생존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미국 하와이에 잠들어 있던 6.25 전쟁 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가 내일 정전협정 70주년을 앞두고 조금 전 고국에 도착했습니다.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고 최임락 일병은 다른 전투에서 전사한 형을 넋으로 남아 73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항에서 직접 유해를 맞았습니다. 보도에 홍현주 기자입니다. 국군 용사 7명의 유해를 실은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가 F-35A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아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73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국군 전사자들을 위해 예포 21발이 발사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수 경례로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은 태극기로 감싼 유해에 참전기장을 수여하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6.25 전쟁 도중 북한 땅에서 전사한 뒤 미국 하와이에 임시 안치됐던 이들이 한미 공동감식을 거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태평양을 2번이나 건너야 했습니다. 7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만 19세 나이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고 최임락 일병이 유일합니다. 당시 6살이었던 막내 동생은 이제 79살의 노인이 돼 관에 담긴 형에게 뒤늦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임락이 형님, 가슴이 벅찹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셔서 고맙습니다. 최일병의 형 최상락 하사 역시 북한군에 맞서 싸우다 포항전투에서 21세의 나이로 전사했는데 두 형제는 국립배전현충원 형제용사의 묘에 함께 안장될 예정입니다. 2012년 이후 미국에서 인계된 전사자 유해 313명 가운데 신원이 최종 확인된 사례는 19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정밀 감식과 DNA 검사로 신원 확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 걸렸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불안해서인지 마스크 쓴 분들도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방역 당국은 다음 달 초부터는 코로나의 감염병 단계를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지 특히 병원들의 걱정이 크다고 해서 이태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써야 됩니다. 의사분들께서 의뢰하면서 다른 분들이랑 접촉을 할 텐데. 대형 병원은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2급에서 독감 수준인 4급으로 하향하는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를 제외하곤 검사비와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걱정입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만 8천 명대로 하루 4만 명을 넘긴 날도 6일이나 됐습니다. 감염 위험이 큰 대형 병원에선 마스크 해제 후 환자 관리가 비상입니다. 강제 조항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 관리나 어떤 방역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제한점이. 일부 병원에선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보호자 없이 병원에 혼자 온 아이를 의사가 진료하지 않고 돌려보내자 부모가 진료 거부를 하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소아과 의사회까지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는데
이런 경우는 누구의 잘못인지 또 제도적 허점은 없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먼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충남에 있는 한 소아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9살 난 아이가 보호자 없이 와서 돌려보냈더니 아이 엄마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접수해서 당분간 병원 문을 닫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혼자 온 아이를 돌려보낸 것이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의료법 15조에 보면 환자가 진료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이 어떤 게 정당한 사유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했던 보건소 역시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의료법상에 해당 나이대에 어떤 고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례나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희가 의료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 사항을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의료법 전문가들은 보호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병원 측이 아이 엄마에게 올 수 있겠느냐고 연락을 했기 때문에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 뭐 아무리 그래도 당장 아이가 아픈데 부모 입장에서는 좀 매정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럴 때 또 하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 응급 상황이냐 아니냐입니다. 응급의료법에 보면 8살 이하인 아이가 진찰을 받기 어려운 공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열이 38도 이상 나면 응급 상황으로 봅니다. 이 아이는 열이 39도쯤이었는데요. 이 평일이었고 9살이었죠. 이 병원 측에서는 보호자 없이 온 아이를 진료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인이 이 아이를 봤을 때 응급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또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를 했을 때의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이제 그 진료를 거부를 하기보다는 진료를 일단 유예시킨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예, 뭐 묘하게도 조건이 좀 애매하긴 하군요.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를 혼자 집에 두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소아 청소년과 의사회가 이 민원을 접수한 보호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아동학대 범주에 보호자의 방임이 포함되지만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치료가 필요한데 방치하면 의료적 방임 행위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아이 부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서로에 대한 관용이 부족해서 나타난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건 법적으로 논쟁을 벌일 일이 아니라 어린이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어제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친강 외교부장을 해임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관측이 무성했는데요. 외교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불륜설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까지 외교부장을 맡았던 왕이 위원의 복귀가 한중 관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간 친강 전 외교부장 잠적과 관련해 건강상 문제라며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최근 한 홍콩 매체는 방송국 아나운서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친 부장의 잠적 원인이라고 보도했는데 외교 당국 관계자는 언론 보도 이외에 특별히 다른 사유는 없는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RF 직후 보도가 나와 경질을 예감했다고 했습니다. 친 전 부장은 중국의 국익을 위해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이른바 전랑 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재임 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후이민 왕이 정치국 위원은 시진핑 체제에서 10년간 외교부장으로 활동했는데 왕이 부장의 복귀로 최근 경색됐던 한중 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6월, 7월 한중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상황으로 보면 한국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진 장관과 왕이 부장이 지난 ARF 회담에서 양국 고위급 교류 강화를 약속함에 따라 외교부는 한일중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를 위한 논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지구가 전반적으로 더워지면서 모기가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기의 생존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건데 이 모기를 매개로 한 전염병 확산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자빈 기자입니다. 페루의 한 병원.
모기장이 설치된 병상마다 댕기열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올 들어 댕기열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19만 명이 감염됐고 300명 넘게 숨졌습니다. Las fiebres son altísimas, el dolor de huesos horrible, ellos lloraban con el dolor de huesos. 태국은 3년 만에, 대만은 10년 만에 가장 많은 댕기열 환자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선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말라리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And we hadn't seen it domestically acquired in over 20 years. 더 강한 모기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지구 온난화가 꼽힙니다. With the climate crisis, changing weather patterns, mosquitoes that carry this disease are increasing in density and spreading further afield. 실제 모기 매개 질병은 50종이 넘고 이에 감염된 사망자는 매년 100만 명에 달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로도 꼽힙니다. 뜨거워진 지구가 모기들의 천국이 되면서 모기가 전에 없던 독한 개체로 진화해 새로운 열대성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5층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방은 단 2개뿐이었죠. 집이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기내식 메뉴판, 마트 광고 전단, 음란소설, 피자 반죽, 미라가 된 사람의 발까지 보관 상자가 600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저장 강박증 환자였던 겁니다. 뉴욕 맨해튼에는 전설적인 저장 강박 형제를 기리는 콜리어 형제 공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1940년대 이곳 저택의 주인 형제가 170톤이나 되는 고물과 잡동사니 속에서 살다 결국 무너진 쓰레기 더미에 깔려 숨졌죠. 경영의 신으로 불렸던 일본의 기업인 이나모리 가즈오는 배가 불러도 사냥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탐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도덕 경영론입니다. 시인이 사람과 사자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배부른 사자는 사냥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먹이를 쌓아두고도 투망을 던진다. 그러나 가장 많이 아사한 동물은 다름 아닌 인간이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를 앞뒀을 때 당내에서도 30명 넘는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법적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기각되면 역풍이 불 거라고 본 겁니다. 탄핵 추진이 또 한 겹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걱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머릿수의 힘을 절제하지 못한 또 하나 입법 권력의 폭주였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탄핵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것도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입니다. 민주당에게는 유례없는 국무위원 탄핵 시도였는데 결과는 허망한 아니면 말고가 된 셈이죠. 이제 남은 건 역풍입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절대 다수 의석의 위력도 이전 같을 리 없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방송법 같은 입법 폭주도 당장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속담에 적게 먹으면 약주, 많이 먹으면 망주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은 정도껏 하라는 얘기죠. 이상민 장관 역시 탄핵당할 만한 법적 책임은 면했지만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책임은 면치 못했습니다. 번번이 품위 없는 말로 국민 마음을 긁어대고 화를 돋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은 헌재도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이 장관이 처음부터 고개를 깊이 숙여 겸손하고 품위 있게 처신했다면 그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도 달라졌겠죠. 그랬다면 민주당도 무리한 탄핵 소추를 강행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병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이 요가 행법에서 따온 단사리입니다. 끊고 버리고 이별하라는 얘기죠. 무절제의 쓰레기 더미에 깔리지 않으려면 민주당도 이 장관도 새겨들을 말입니다. 7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절제하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오늘로써 한 달여 만에 올여름 장마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요.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경남 양산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대기가 무척이나 불안정해서 당분간은 전국 어디서나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으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부산이 25도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전주가 33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 폭염의 기세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26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